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버스 노조가 서울과 경기 등에서 사측과 벼랑 끝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정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등 버스업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히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을 자신하며 최종談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6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경찰은 이 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낙동강 하만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 피해 농민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첫 피해 배상 결정으로 다른 지역 농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버스 파업이 예고돼 있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식부터 종합적으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그리고 직행 좌석 버스는 400원씩 요금을 올리기로 해서 최종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인천, 충남 등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버스가 멈춰서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만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버스 파업에 큰 불을 끄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경기도는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 좌석 버스는 4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 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한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됩니다. 당정은 충남과 충북 그리고 세종과 경남 등에서도 시내버스 요금을 연내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버스 공영 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경기도는 요금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잠시 뒤에 버스 노사 양측이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 예정인데 지금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의 협상 현장을 연결해서 분위기 어떤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상배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협상은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네, 잠시 뒤 이곳에서 경기도 버스노사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인데요. 경기도 버스노사 쟁의조정회의에는 노사 양측 교섭위원 10명과 조정심판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버스노사는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와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요금 인상 발표가 난 뒤 저녁 7시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요금 인상안을 바탕으로 임금 인상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회의 결과는 자정을 넘기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된다면 경기 지역 15개 버스 노조가 내일 파업을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용인과 구리, 남양주, 포천 등 서울으로 가는 14개 시군 광역버스 589대가 멈춥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6개 지역 광역버스 1,500여 대와 경기도 내 시내버스 1만여 대는 이번 파업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이상래입니다. 예, 밤 9시가 넘었죠. 서울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밤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새벽부터는 서울의 버스가 모두 멈춰서게 되는 거죠.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쟁의조정 회의를 시작한 지 벌써 6시간이 넘었습니다. 서울 지역 버스노조 대표자 60여 명이 지금 이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조정회의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임금 5.98%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또 61살인 기존 정년을 63살로 늘리고 교육수당 지급과 학자금 등 복지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조는 주 5일제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버스 한 대당 평균 2.3명인 운전기사 수를 2.7명까지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시내버스 업체 65곳 가운데 61곳입니다. 운전기사 17,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부터 서울 시내버스 7,4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서울 전체 버스의 90% 이상이 멈추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회관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대구와 인천 등 4곳은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도 협상에 난항 중입니다. 부산 시내버스 차고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하동원 기자, 현재 부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도 노조원들이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도 낮 3시 반부터 쟁의 조정회의를 시작했는데요. 6시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버스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오늘 세 번째 조정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44개 노선, 시내버스 2,511대와 마을버스 500여 대 모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버스 사업조합은 교대 근무 방식으로 한 달에 24일씩 근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도록 한 달에 22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울산과 경남, 전남 등 전국 7개 지역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은 인천과 광주의 버스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인천은 올해 임금을 8.1% 인상하기로 했고 광주는 총액 기준 6.4%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충남 버스 노조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파업을 먼저 처리하고 추가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에서도 협상을 진행한 버스 업체 18곳 가운데 14곳이 오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파업을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 부산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타결 소식이 아직 전해오지 않아서 버스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부 지선호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시간 안에 이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도 등이 아직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 오늘 자정 혹은 내일 새벽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바로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경기도는 소위 빨간 버스라고 부르는 광역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원이나 성남, 고양시 같은 이 대도시를 운행하는 6개 시의 광역버스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을 합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 대전, 강원과 전남 일부 지역도 파업을 시작하면 버스 운행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 이제 당장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텐데 어떤 비상 대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각 지자체별로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안을 강구하느라고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은 우선 서울은 이 지하철로 시민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막차 운행 시간을 종점 도착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했고요. 또 운행 횟수를 출퇴근 시간대에는 74회, 막차 시간대에는
112회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예. 마을버스도 막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자치구별로도 20대 이상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는 전세버스 100여 대를 투입하고 파업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13대 증편하고 또 택시 부재를 해제를 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도 전세버스 270대를 투입을 하고요. 도시철도를 약 20% 증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각 지자체별로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해서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 투입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대책 같은데 전세버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노선으로 가는지 이제 평소에 타지 않잖아요, 이것을. 네. 또 배차 간격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기가 힘들어서 혼란이 좀 있겠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이 불편함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고요. 더 급한 곳이 경기도 등 시외곽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에서 강변역까지 오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계셨다면 이 초록색 지선버스를 타고 강동역이나 천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번거롭고 시간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출근을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몇 군데 이 버스 회사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 같은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라도 운행을 하는 노선과 안 하는 노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대체 교통편을 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면 내가 가야 하는 곳에 어떤 대중교통편이 있는지가 자세히 안내가 돼 있긴 하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래도 참 기왕이면 오늘 밤 안에 협상이 타결돼서 이런 혼란이 오늘 좀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지순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는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발언인지 아니면 공개된 경제 지표가 아닌 또 다른 자료가 있는 것인지 해석이 알쏭달쏭합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이후 첫 경제 일정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성과가 당장 체감되진 않을 수 있지만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난주 2주년 대담에서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3년 차에는 반드시 체감 성과를 내겠다며 경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경제 위기를 언급하는 빈도가 잦아진 것과는 다른 기류입니다. 우리 국회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추경의 5월 중 처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보궐선거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그 호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며칠 전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대화가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권 바뀐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새 정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인 발언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화입니다. 정부 관리가 말을 덜 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다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정부 관료들에 대한 당청의 불만스러운 속내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이해찬 대표는 관료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관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지침과 공정한 인사가 뒷받침되면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2년이 지나도록 분위기 적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M1 공무원들 탓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과 소득 주도 정책 같은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 점거에 대한 한국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파국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 1년에 12조 원의 흑자를 낸 한전이 올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건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적자가 과연 왜 났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악의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올 1분기 영업손실은 6,299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5,023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해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LNG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구입 전력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한전 실적 악화의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탓에 실적이 악화됐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강력히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정비가 끝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1분기 원전 이용률이 늘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조정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은 75.8%. 1년 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료값 인상으로 인한 실적 타격도 결국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원전 공백이 커지다 보니 LNG로 만든 비싼 전기를 구입했고 결국 손실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전을 그냥 핑계만 생기면 세워서 가동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LNG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전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엔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내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관계를 입증할 다양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아닌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뭔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최근 진술은 2013년 단 한 차례 있었던 비공개 조사 당시와 매우 흡사합니다. 별장을 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 주장 여성들도 만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인 성범죄를 바로 공략하는 대신 뇌물수수 혐의부터 검증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뇌물의 일부로 성접대 내역을 확인한 뒤 강간치상과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역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범죄 일람표엔 피해를 주장한 A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16개월간 주 2, 3회씩 관계를 가졌고 신원불상의 다른 여성들과의 성접촉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성범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하지만 성관계를 접대의 개념으로 보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의 일부로 우선 포함시킨 겁니다. 수사단 관계자도 성매매라고 간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폭력과 강압이 동원된 행위가 있었는지 선별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지난달 19일 영장이 기각됐던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가 아닌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강동원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 김 전 차관이 성관계를 가지긴 했지만 그 대가를 윤중천 씨가 지불했기 때문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걸로 본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성관계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걸로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던 성범죄 부분은 결국 입증을 하지 못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 사실 김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당시에도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던 여성 이모 씨가 등장하면서 이 수사에 활기를 띄었었지만 결국 이모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애매해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불분명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될 경우에 영장 자체가 아예 기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서는 성범죄 관련은 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물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집중한 것이 바로 이 뇌물 혐의였습니다. 예. 과거 사위 수사 권고도 바로 성범죄가 아닌 뇌물 혐의 부분이었고요. 자,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이 뇌물죄의 경우에 이 공소시효가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그리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김 전 차관의 주요 범죄 혐의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뇌물 혐의가 1억 원이 넘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집중해서 본 것이 바로 제3자 뇌물 혐의인데요. 지난 2008년에 윤중천 씨가 앞서 언급했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를 1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이 횡령죄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김 전 차관이 끼어들면서 윤 씨가 돈을 포기하고 고소도 취하하게 만들어서 이 여성 이모 씨에게 이익 1억 원이 돌아가게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윤 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3천만 원. 자, 이렇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더하면 1억 원이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보면 검찰의 혐의 입증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앞으로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김 전 차관은요, 일단 모든 혐의를 100%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도 모르고 또 동영상 속 남자도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윤중천 씨를 알긴 아는데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기보다는 모두 다 부인하고 이 검찰이 다 밝혀내라, 이렇게 시간을 더 끌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까지 할 정도니까 이 법과 검찰의 수사 방식은 그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상당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예, 모레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입니다. 곧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준 기자,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네, 현재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가수 승리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리에게 제기된 혐의가 많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나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잠시 뒤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승리는 앞서 오전 10시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뒤따라 출석한 동업자 유인석 씨 역시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승리는 검찰 송치 전까지 최대 10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기각된다면 물론 풀려나게 됩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사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승리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성매매 알선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경찰이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승리 측이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동업자 유 씨가 포주에게 송금한 정황이 발견이 된 건데 이 같은 내용이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밖에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하고 유흥주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이번 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성범죄 혐의와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경찰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에 대해서 2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는데 경찰이 의심하는 건 장부 조작 여부입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1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환자 진료기록부 가져가시는 거 맞습니까? 지난 3월 1차 병원 압수수색과 뒤이어 병원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한 뒤 3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이 사장이 치료를 받았던 지난 2016년 1년 동안 이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이 사장의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의 기록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이 프로포폴을 다른 환자들이 나눠 투약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꾸민 뒤 이 사장에게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로부터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을 분석해 마약류 관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분석과 입건된 병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부진 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4대강 보해 수문 개방 이후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했는데요. 낙동강 하만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 피해 농민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첫 피해 배상 결정으로 다른 지역 농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낙동강 인근의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한겨울에도 지하수 보온으로 양상추와 토마토 등을 기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창녕 하만보의 수문을 개방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피해 배상으로 1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 거기에서 이 보를 갖다가 개방해서는 우리는 손해배상을 그것밖에 할 데가 있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와 수공에 8억 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을 우려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를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수막 재배를 했더라도 일부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관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피해액을 60%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처음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수문을 개방한 다른 4대강보 주변 지역 농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또 상주보와 승천보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기한 17억 원대의 피해 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교사의 고충 중 하나는 학부모의 민원일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밤 늦게까지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리는 교사가
60%에 달했습니다. 결국 일선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별도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의 고충 최수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교사 A씨. 밤 11시가 넘어서도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취미를 갖는 것조차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아이에게 신경을 덜 쓴다며 욕설을 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죠.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 싸운 것도 다 제 책임이라고 하시고. 근무 시간 이후에 온 전화라고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전화를 일이 있어서 못 받으면 교장선생님께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교총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교원 1,8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약 60%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학부모 등의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급기야 일선 교육청들이 잇따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 시범적으로 예산 약 4억 원을 들여 3천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합니다. 전체의 7%에 달하는 교원이 근무 시간 후엔 업무용 전화를 학교에 보관하게 되고 개인 번호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후만큼은 온전히 재충전의 시간을 선생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남과 충남교육청도 다음 학기부터 근무 시간 외엔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업무용 전화번호를 개설해 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즉각 25%의 보복 관세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무역 전쟁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총 5,140개 품목 600억 달러 규모로 관세율은 최대 25%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我想中国商务部的新闻发言人已经就此发表了谈话，美方对华输美产品加征关税，中方将不得不采取反制措施。 미중은 그간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10일 미국은 관세 인상을 발표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 조치로 맞수를 놓은 겁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경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예고하며 유화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We're going to be meeting, as you know, at the G20 in Japan, and that'll be, I think, probably a very fruitful meeting. 이달 초 미국이 예고한 3,25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물러섰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전쟁을 벌이면서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가까이 줄었습니다. 두 나라가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상을 하겠다는 여지는 열어뒀는데 타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송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부터 급락했습니다. 미 3대 지수가 2%에서 3% 넘게 떨어졌고 시장 투자 심리 지표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30%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The market was down all day. The worst sectors were companies like technology giants like Apple. Apple was down almost 6% today. They do a lot of business in China.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지수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중국 상해 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 홍콩 지수가 1% 내외로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 발표 후 전 세계 증시의 시총 1조 달러가 줄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이 민심 결집을 위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불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3주에서 4주 늦춰 잡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We'll let you know in about 3 or 4 weeks whether or not it was successful. You never really know, right?
but I have a feeling it'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강대강 충돌에도 양국이 관세 유예 기간을 두고 타결 불씨를 살리고 있어 트럼프, 시진핑 양국 정상이 톱다운식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아프리카 무장 조직에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장모 씨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안전한 게 돌아온 건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또 장 씨가 위험을 자초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프랑스 인질 구출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납치 뒤 한 달하고도 이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향에 돌아온 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소감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 씨는 귀국 직후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의 조사부터 받아야 했고 여론도 싸늘합니다. 지난 1월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장 씨가 여행한 곳은 모로코와 모리타니, 세네갈 등 여행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 장 씨는 사파리 여행으로 유명한 국가인 베냉으로 넘어가다 여행 자제 지역인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지난달 12일 납치됐죠. 정부 경고를 무시하며 위험을 자초했고 구출 과정에 프랑스 군인 2명이 안타깝게 순직했다는 사실. Les conseils aux voyageurs, ce ne sont pas des vœux pieux. Ce sont des incitations impératives. 국민들이 장 씨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고맙기는 하고, 근데 왜 가지 말라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잡혔는지. 국민 안전과 그런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 권고사항을 따르는 게 1차적으로 지켜져야. 다만 우리 외교부는 장 씨가 납치 직전 가려 했던 베냉에는 아무런 여행 경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 씨 구출 뒤 정부 대응도 논란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무장단체가 납치한 사람은 프랑스인 2명과 장 씨, 그리고 미국인 1명. 미 정부는 구출 작전 직후 자국민을 곧바로 인도받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구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장 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프랑스로의 이송도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았죠. 이에 외신들에는 장 씨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누가 인질인지도 잘 모르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성씨뿐만 아니라 가족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주모 씨. Mr. Ju,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청와대는 구출을 위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대통령 지시가 무색하게 아직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무조건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국가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납치 사건의 교훈이 아닐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성리학자로 꼽으며 매일 1,000원짜리 지폐에서도 보는 퇴계 이황 선생. 퇴계 선생은 중앙정부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고 후학들은 퇴계 선생을 기려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많이 알려진 도산서원이죠. 이 서원은 단순한 학교를 넘어서서 제자와 스승이 학문적인 토론도 하면서 지혜와 학문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축 개념이 아닌 우리 얼이 깃든 곳을 세계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을 비롯한 9곳인데요. 충남 논산의 도남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전남 장성의 피람서원, 그리고 대구 달성 도동서원과 경북 지역의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한 도산, 병산, 옥산 4곳입니다.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까지 모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에 오르는데요. 이미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13건이 올라 있습니다.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채워지는 순간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종료 소리와 함께 득점으로 이어지는 버저비터는 농구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 미국 프로농구에서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짜릿한 버저비터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4.2초를 남기고 필라델피아에 90대 90 동점을 허용한 토론토. 하지만 토론토 레너드가 경기 종료 직전 던진 공이 림에 2번 맞더니 극적인 버저비터가 됩니다. 짜릿한 승리를 거둔 토론토는 7차전 혈전 끝에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약체 필라델피아의 돌풍을 이끌었던 센터 엠비드는 통 안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토론토의 다음 상대는 정규 시즌 NBA 전체 1위 밀워키입니다. 조던과 르브론을 잇는 NBA 최고 스타 아데토쿤보가 이끄는 사슴 군단 밀워키는 강력한 NBA 파이널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골든 스테이트 스테판 커리가 장기인 장거리 3점 슛을 꽂아 넣습니다. 득점 기계 탐슨도 질세라 3점 슛 대열에 동참합니다. 그린과 벨의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까지. 역사적인 3핏에 도전하는 골든 스테이트는 하든이 버틴 휴스턴을 4승 2패로 꺾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와 맞붙는 포틀랜드는 최근 3년간 플레이오프 상대 전적이 1승 8패로 절대 열세입니다. 하지만 커리의 동생 세스 커리가 뛰고 있어 역대 최초로 형제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매경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NBA. 컨퍼런스 파이널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리더들은 북핵 문제는 강력한 경제 제재만이 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폴 라이언 전 연방하원 의장은 북한이 갈 수 있는 길은 비핵화의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ly relief comes from pursuing a path of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Sanctions and diplomacy are powerful tools, and we hope that they provide the path to peace.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지만 북한이 도발 행위를 일삼으면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e will suffer and his people will suffer. It's in his best interest to realize that to do these provocations isn't going to sca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통일을 위한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ichael Sergejewitsch Gorbatschow, mein Freund, am Wirken war, der bereit war, die DDR das Faustpfand aus dem Sieg vom Zweiten Weltkrieg loszulassen. 내일은 세계 경제의 앞날과 ICT 기술에 대한 세계적 리더와 석학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요즘처럼 찬란했던 5년 전 봄. 세월호에 탔던 안산 단원고 선생님은 모두 14분이었습니다. 그중 12분이 숨졌죠. 5층에 있던 여자 선생님 5분이 아이들을 구하러 4층으로 내려갔을 때 배는 이미 50도 가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 벽을 잡고 겨우 버틴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최혜정 선생님은 SNS로 제자들에게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따라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전수영 선생님은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자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가 침몰해. 구명조끼가 없어. 미안해. 사랑해. 4층에 있었던 남자 선생님 6분도 모두 숨졌습니다. 남윤철 이해봉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비상구까지 데려다 준 뒤 학생들을 더 구하겠다며 아래층으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양승진 선생님은 구명조끼를 벗어 제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처럼 단원고에만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단원고 선생님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 선생님들 가슴에 새겨진 제자 사랑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조사를 해봤더니 선생님 19은 요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다가 학부모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몰카를 찍히는 수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가 하면 휴대전화로 밤낮 없이 날아드는 항의와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차라리 휴대전화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할 때마다 보상해주는 교권 침해 보험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요즘 상황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낙은 아이들일 겁니다. 시인은 봄날 점심 먹고 난 5교시에는 선생하기가 싫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숙직실이나 양호실에 누워 잠들고 싶을 때 참꽃같이 맑은 잇몸으로 기다려주는 우리 아이들이 철 덜던 날을 꽃 피운다고 했습니다. 간혹 운동선수에게 밀리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장차 갖고 싶은 직업은 단연 선생님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따르고 기대고 또 닮고 싶은 거울로 있을 겁니다. 5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요즘 초록잎이 주는 풍경이 참 상쾌합니다. 수필가 이양하는 5월의 실록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위안을 주는 힘이 있다고 예찬하기도 했는데요. 이맘때는 산책하기 딱 적당한 날씨라 실록을 눈에 담기도 좋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니까요. 잠깐이라도 가까운 공원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남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날씨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만큼 일교차 주의하시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 충청 지역으로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자외선을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남 내륙은 소나기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지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면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5도, 청주, 대전 16도, 창원 15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기서 크게 오르는데요. 서울, 춘천 28도, 대구 29도, 부산과 울산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아직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버스 협상이 진행 중인데 오늘 밤 모두 타결되기를 바라면서 뉴스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